자, 여러분, 우리 챕터 3장 시작할게요. 자, 거기는 거시경제 측정 2 해가지고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같이 보실게요. 자, 챕터 3장. 거기 보시면 거시경제 관련된 측정. 우리가 이제 경작이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요, 뭔가를 측정하려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분량은 좀 짧습니다.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게 다양해서요, 같은 기간 중에서도 어떤 것은 가격이 오르고 어떤 것은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건이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 상품의 변화를 종합,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이게 사과 Y가 뭐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면 이걸 다 더해서 종합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종합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래서 만들어진 지표가 물가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개념 왜 하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지수는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생산자랑 관련된 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생산자랑 관련된 것들을 생산자의 국내 시장 출하 단계에서 재화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나타내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자, 생산자니까 거기 보시면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PPI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 소비자가 이제 물건 사는 품목이 생산자는 관심 있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관심 있는 상품 묶음을 이렇게 구해서 나타내는 것을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CPI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수출입 물가지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출입 물가지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산자, 소비자 이걸 다 합친 뭐 국가 경제 전체의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는 것을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한번 물가지수 한번 봅시다. 물가지수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자, 물가란 프라이스 레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란 자,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레벨 이렇게 있죠. 물가란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 생활에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할 때 이거 그냥 단순히 합계가 아니라 가중 평균을 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감안한 가중치를 반영해서 평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으로 집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시점을 우리가 100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 연도다라고 하면 여기가 100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비교 연도가 요게 만약에 115다라고 하면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물가가 올랐습니까? 라고 하면 15% 올랐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비교 연도가 115 이렇게 되면 15% 물가가 상승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비교 연도가 값이 90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기준 연도가 100인데 이게 90이 됐으니까 10% 떨어진 거죠. 그래서 10% 이때는 하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해서 표현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물가 지수는 19페이지 가볼게요.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 대비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 대비 그 다음에 분자는 비교년도 비교 시점의 물가지수 간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관련된 몇 가지 변수들을 좀 더 볼게요.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하면은 자, GDP 디플레이터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는 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예요.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럼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 당해년도의 가격과 당해년도의 그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실질 GDP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이렇게 하면 기준연도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 P0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Q는 동일하잖아요. Q는 똑같고 분모분의 분자 차이에 값이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P 때문에 가격 차이에 분모분의 분자 차이가 괴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물가지수가 돼요. 근데 비교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요. 이거는 파세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파세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가지수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어?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본 것처럼 P0랑 P1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P0랑 P1이 되는데 뒤에 곱해지는 게 옛날에 Q가 곱해지게 되면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가격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년도의 생산량으로 나타내면 이게 파세 물가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가지수 계산의 첫 번째에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가 있고 파세 물가지수가 있는데 기존 연도와 비교 연도 사이에 물가뿐만 아니라 Q까지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 기준으로 하자. 그럼 라스트 생각해서 라스파이러스고요. 파세, 프레젠트 생각해가지고 프레젠트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기준 연도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파세 물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 연도의 Q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어떤 방식을 씁니까? 라고 하면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는 어떤 방식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파세 물가지수를 사용한다. 그거 기본적으로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소비자가 당연히 소비자가 관심이죠. 소비자가 일상 소비에 쓸 용도로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조사해서 가계의 평균 생계비 내지 구매력의 변동. 그래서 우리가 관심사가 소비자가 이제 가계가 되는 거죠. 소비자 가계의 어떤 거기에 나와 있는 평균적인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반영하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기준연도를 2010년도로 하면 그걸 100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37개 주요 도시에서의 조사 대상 품목을 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소비 지출에서 좀 비중이 큰 걸 해야죠.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 이상이 되는 481개 품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하나로는 좀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142개의 어떤 생필품의 평균적인 가격, 장바구니 가격이라 합니다. 그거를 생활물가지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체감 물가지수랑 이렇게 관련된 거를 또 조사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근원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아라는 얘기를 해요. 근원 인플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 자, 이게 코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충격, 그 갑자기 유가 파동, 석유 파동이나 이상기후나 제도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분,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기요. 예상치 못한, 예상이 못한, 불가능한 어떤 물가 상승분을 제거합니다. 물가 변동분은 제거한 후, 제거한 나머지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라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코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을 사용하겠지만 대체로 거의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공급 측면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을 제외합니다. 거기 아까 봤던 일시적인 충격,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충격에 해당하는 유가 파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식료품이라든가 농산물,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 유가 원유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의 어떤 이거는 급변한 것은 이런 것들은 제거한 후 나타내는 물가를 얘기합니다. 21페이지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우리나라에는 석유품의 가격 변동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보면 약간 비슷비슷하게 변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당연히 소비자가 사용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이제 거래되는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GDP니까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은 포함되는데 GDP에는 우리가 수입품은 포함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볼까요? 뭐 표현하기는 건데 여기다가 연결해서 볼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와 CPI와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이 GDP 디플레이터를 이게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살짝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GDP 측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서비스 가격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GDP에는 다 포함되죠. 모든 이게 다 포함돼요.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다 포함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예요? 아, 그렇죠. 소비자가 소비하는 뭐 48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둘째 볼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수입품도 포함돼요. 그래서 수입품도 포함돼요. 근데 우리가 GDP에는 우리가 수입품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다라고 하지만 수입제는 GDP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수입품은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둘째, 디플레이터는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정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고정된 가중치. 그러니까 얘는 또 뭘 사용합니까 하면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해요. 고정된 가중치라는 것은 자, 과거의 상품 묶음이기 때문에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물가지수라는 것이고, 자, GDP 디플레이터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변화하는 가중치라고 그랬어요. 기교년도의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가중치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세 물가지수다, 파세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국제 원유가의 갑작스러운 상승. 그래서 국제적인
원유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했다라고 할게요. 갑작스레 급등했습니다. 비싸진 거야. 그러면 소비자 물가와 생산,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국제 유가가 갑작스럽게 비싸지게 되면 우리가 소비를 이걸로 안 하고 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고정된 과거의 상품 묶음을 비싸진 걸 계속 산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사용하니까 이게 바로 효과가 직방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 보시면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GDP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의 갑작스러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직접 반영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즉각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실업률 볼게요. 실업률.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업률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고용 통계 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고용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통계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의미가 있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5세 미만은 빼요. 아, 이게 미성년자고 학교 다녀야지 얘네들은.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가 우리가 노동 가능 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돼요.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아예 집이 부자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빼요. 이걸 비경활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N이라고 쓸게요. 이게 비경활 인구예요. 비경활 인구.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이거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해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여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표현을 써요. 경활 인구. 경활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취업자 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이렇게 하고 실업자 이렇게 씁니다. 실업자. 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하시죠. 경제활동 인구.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5세 이상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업률을 우선 살짝 봐야 되는데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은 미리 살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랑 실업자의 수예요. 더하기 실업자 수에서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자는 도대체 뭡니까? 우선 첫 번째 단락의 그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현역 군인, 공익근무 요원,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 이렇게 조사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 살짝 볼게요. 취업자 여기 이렇게 취업자. 자, 취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매월 15일이 속한 일주일 동안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그래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업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업 통계를 측정할 때 취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자리가 있으면 내가 일을 하려는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거기 보시면 비경제활동 인구로는 이거요. 비경활 인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데 가정주부에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원래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빼고요.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나이 드신 분들 15세 이상이지만 연로자들 빠지고
심신장애자, 몸과 마음이 뭐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구직 단념자예요. 단념자. 실망실업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의욕을 상실한, 용기를 상실한 discouraged라는 말 써요. 이런 사람들은 비경한 인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경제활동 참가율, 그거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요거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요게 경제활동 인구죠.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요걸 바로 실업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실업률의 어떤 통계 한번 특징 좀 볼게요. 고용 통계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자,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건 비슷한데 뭔가 노동시장의 환경이나 관행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특징을 보면 농림어업 부분 취업자 비중이 높아요. 농림어업 부분이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체 실업률을 좀 낮추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 자영업자 비중이 또 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자영업이라든가 무급 가족 종사자. 취업했습니까? 저 일은 하는데 누구 도와요? 아빠 일을 도와. 돈은 안 받아. 그러니까 돈은 이게 받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보면 자영업자라든가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거기 보시면 종사자 비중이 좀 크다라는 거, 네,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셋째, 실업보험제도라든가 직업알선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취업 어떤 관련된 매칭할 수 있는, 거기 보시면 알선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실업보험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실업보험 제도, 이게 약간 미흡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가 한번 직장 다니다가, 정규직 다니다가 잘렸어.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직장을 좀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잘리게 되면 다시 내가 이렇게 좀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실업보험제도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되니까 거기 보시면 그냥 가능한 한 뭐 현재 직장에서 버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안 잘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조건이 안 좋아도 조건이 꽂아도 안 좋아요. 꽂아도 버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됐어 그럼 때려치고 실업보험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잘 구직 활동을 나설 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정규직에 막 목매는 것도 사실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적성이 안 맞으면 빨리 그만두고 또 다른 자기의 적성이 맞는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사실은 굳이 정규직이 뭐 다 좋습니까? 다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라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거기 보시면 실업률을 좀 이렇게 낮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챕터 3장에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실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 별로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변수 관련된 거니까 좀 잘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챕터 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소득에 대한 생산과 분배 관련된 3면 등가의 법칙,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